건 아니고요. 스스로 생활할 때 해결제가 생각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 생활을 보고 실제적인 나서도 제2차 바티칸공에 내가 있지 않았었다면 친구가 됐을까? 그리고 성당이나 다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주 볼 쉽지는 않지만 바티칸공에는 인류에게 특히나 전 세계 큰 신도들한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편하게 열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던 사건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바티칸 공회를 폐막하시면서 첫 이렇게 합의가 된 걸 발표하실 때 아조르나면 끌어가는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바티칸 공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기록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본은 버리지 않되 본질은 버리지 않되 그 본질을 이루어내는 여러 방식들을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었죠.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활자를 개발을 했는데 뭐 우리 직지신경보다 좀 늦다 그러긴 하는데 직지신경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이점이 아니에요. 직지신경은요 그냥 기록만 남기려고 한 그런 활자체였었고요. 대중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대중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였다면, 그렇다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각자의 언어로 들었던 성령감이 되시길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각자 자기 사는 지역의 말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체험이 고스란히 현실화되었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시간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일어난 시절 동안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표준이들이 했었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고 캠페인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이유 또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잘 몰랐던 시절에는 핵발전소는 그저 전기만 만들어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알게 되면 유용한 시설인 것으로 착각을 했었죠. 몰랐던 시절에 무지해서 그랬었죠. 우리가 무지했다기보다 핵발전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3마일이 한번 알려줬고, 체르노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쿠시마에서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핵발전소는 안 된다는 신호가 우리 인류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마치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 핵발전소가 400개가 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8개 국가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90% 이상의 핵발전소가 8개 국가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 40여 개 국가밖에 핵발전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대다수의 국가들은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도 미국이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했다가 그냥 가만히 더 이상 짓지도 않고 앞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싸다고 그래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유럽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끊임없이 유럽이 굉장히 핵발전소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그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핵발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이 폐기물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사실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너무 부도덕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더더군다나 심각하죠. 한번 나온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정부와 핵산업계에서는 10만 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24만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쓰레기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어떻게 불리냐면 사용 후 핵연료하고 고전이 방사성 폐기물로 이렇게 불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쓰레기인데 왜 하나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고 하나는 왜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부를까? 왜 그럴까요? 사용 후 핵연료는요 은연중에 이 플루토늄을 정제해서 핵폭탄을 만들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집이 재처리해 가지고 정제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런 것을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런데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멈춘 핵발전소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30개가 넘는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총합이 65만 7,147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 있는 용량은요 들어가 있는 거는 55만 945톤이 들어가 있대요. 이게 뭐 고리 핵발전소 같은 데는 95%가 돼 있고 좀 있으면 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소리가 핵산업계가 하는 소리가 이 핵발전소에 나오는 폐기물을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중간 저장 시설이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통과된 그 에너지 3법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통과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그 처리법에 의하면은요 중간 저장 시설은 그 규모가 그 저장 용량이 핵발전소에서 그 설계 수명 안에 설계 수명에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몇 년 동안 쓰겠다라고 했었던 그 기간 동안 배출된 폐기물 용량만큼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웃기게도 각 발전소마다 중간 저장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을 내놓은 걸 보면 훨씬 규모가 커요. 이 소리는 일단은 짓고 보자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니까 아직 빈 공간이 많으니까 수명을 계속 연장하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과거의 여러 행동들을 보면 100%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는 그